회장의 차명 계좌가 지금껏 알려진 4조 5천억 원 규모 1,199개보다 상당수 더 있는 것으로 국세청 조사에서 파악됐습니다. 추가로 파악된 차명 계좌에 대해서도 과세 방침이 정해졌습니다. 단독 취재했습니다. 42일 만에 재개된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이 박 전 대통령의 불참으로 또다시 연기됐습니다. 국과수 감정 결과 태블릿 PC는 조작이 없었다는 결론이 내려졌고 검찰은 실사용자가 최순실 씨라고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현장 실습 사망 사고 이후에도 이민호 군과 같은 특성화고 학생들이 휴일 근무를 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휴일도 가리지 않는 과중한 업무와 위험한 작업 환경 때문에 사망 사고가 일어났는데도 달라지지 않는 현장 실습의 문제점을 취재했습니다. 직업계 고교에 대한 평가나 정부 예산 지원은 주로 취업률에 달렸습니다. 취업률을 높이는 데 목을 매다 보니 실습 중간에 돌아오는 학생들에겐 벌을 주는 학교까지 있습니다. 이혼 소송을 벌이던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20대 남성이 체포됐습니다. 범행 현장을 지켜본 시민이 있었지만 별다른 조치 없이 지나쳤습니다. 고급 차량에서 골프채만 훔친 전문 허리범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은 문 열린 차만 노렸는데 39차례에 걸쳐 2억 원어치의 골프채를 훔쳤습니다. 90년대에 큰 인기를 끌었던 가수 박정훈 씨가 수천억 원대 가상화폐 사기에 연루돼 검찰 수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검찰은 박 씨를 출국 금지 조치하고 소환 조사할 예정입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비위 의혹을 감찰하다 사퇴한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우 전 수석 재판에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감찰 당시 우 전 수석이 형사처벌까지 경고하며 전화로 압박했고 아들의 운전병 발탁은 명백한 특혜라고 주장했습니다. 드라마나 영화 대사의 입모양을 맞춰 공유하는 더빙 앱이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용자 개인의 영상이 광고로 쓰이고 저작권 문제도 불거지고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수소, 우주의 75%. 그 무한한 수소로 자동차를 달리게 하다. 현대자동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 계좌가 추가로 확인됐다는 사실을 SBS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국세청 조사 결과 이건희 회장의 차명 계좌가 지금까지 알려진 4조 5천억 원 규모 외에 상당수 더 있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당국은 추가로 파악된 이 차명 계좌에 대해서도 세금을 매긴다는 방침입니다. 오늘 첫 소식 이한석 기자의 단독 취재로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2008년 4월 조준홍 특별검사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재산 규모는 4조 5천억 원, 차명 계좌 수는 모두 1,199개라고 밝혔습니다. 1,199개의 차명 계좌를 이용하여 차익 5,645억 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1,128억 원을 포탈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국세청은 더불어민주당 이건희 차명계좌 TF에 삼성특검에서 밝혀진 것 이외에 국세청이 파악한 이 회장 차명계좌가 더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국세청은 삼성그룹에 대한 그동안의 세무조사에서 이 회장 차명계좌에 대한 광범위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새로 드러난 차명계좌의 규모는 상당한 수준이라고 밝혔다고 TF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또 새로운 차명계좌 역시 과세 대상이라고 밝혀 빈 계좌, 이른바 깡통 계좌가 아님을 내비쳤습니다. 국세청은 그러나 구체적인 규모나 계좌 수에 관해서는 개별 과세 정보는 공개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함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회정의 확립 차원에서 국세청은 삼성 이건희 회장의 차명 계좌의 숫자와 규모를 정확히 공개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금융실명제법상 범죄 행위에 해당하는 납세 정보는 제공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금융당국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SBS 이한석입니다. 이와 함께 당국은 이건희 회장의 차명 계좌에 대한 과세 시점도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차명 계좌의 실체가 드러난 시점부터 5년 전, 그러니까 지난 2003년 4월 이후 이자와 배당 소득에 대해선 90%의 세율을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 계속해서 강청환 기자입니다.
국세청은 애초 이건희 회장 차명 계좌에 대한 과세 가능 시점은 2007년 이후라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부당소득에 대한 과세 시효가 10년이라 10년 전인 2007년 11월 이후 발생한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만 가능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금융위원회는 다른 유권 해석을 내놨습니다. 차명 계좌는 과세 시효와 무관하게 차명이 드러난 시점을 기준으로 과거 5년간 과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국세청은 금융위 해석을 받아들이기로 잠정 결론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이 회장의 경우 2008년 4월 삼성 특검이 차명 계좌 실체를 공개한 시점을 기준으로 5년 전인 2003년 4월부터 90% 세율을 적용하는 차등과세 대상이 됩니다. 국세청이 이 회장 차명 계좌가 더 있다고 한 만큼 최소 1,000억 원대로 추정되던 과세 규모도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정의와 공평과세는 대한민국의 아주 기본적인 상식이다라고 하는 것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좋은 신호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세청은 이 회장 외 기타 차명 계좌 11,000여 개에 대해서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5년간 적발된 차명 계좌 11,000여 개 9조 3천억 원에 대해 적어도 1조 원대 과세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SBS 강청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 추가로 발견된 차명 계좌를 포함해서 이 많은 돈이 대체 어디서 나온 건지가 가장 궁금한 대목입니다. 이 사안을 처음 폭로했던 김용철 변호사는 그 돈은 비자금이고 최소 10조 원이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08년 삼성특검은 선대 회장에게 상속받아서 불린 거라는 삼성 측의 해명을 모두 인정해줬습니다. 자, 상속 재산인지 아니면 비자금인지 이 돈의 성격에 따라서 앞으로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소식은 김정윤 기자입니다. 지난 2008년 조준웅 삼성특검은 1,199개 차명 계좌에 든 4조 5천억 원을 선대 회장으로부터 물려받은 상속재산을 관리하고 있던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삼성 측 해명을 수용한 겁니다. 당시 이건희 회장은 차명 계좌를 이용해 얻은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포탈 등의 혐의론 기소됐지만 차명 계좌 개설 자체와 관련해선 기소되지 않아 면죄부를 줬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삼성 비자금을 처음 폭로했던 김용철 변호사는 명백한 비자금이라며 특검 결론을 반박했습니다. 2,500명쯤 나오고 1인당 30억 내지 50억이다 치면 한 10조 될 수도 있고 그게 증권계좌에 있는 차명 주식이죠. 김 변호사는 오늘 SBS와 통화에서도 선대 이병철 회장의 평생 총 매출액이 1조 원도 안 됐다면서 상속재산일 수 없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상속재산이라면 이건희 회장 일가가 언제 어떻게 상속받았는지 추가 설명하고 세금을 내면 그뿐입니다. 그러나 비자금이라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삼성 계열사들의 회사 돈을 횡령해 비자금을 만들었다면 수사 대상이 되고 그 돈도 개인이 아닌 회사에 귀속됩니다.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50억 원 이상 횡령의 공소시효는 15년입니다. 이에 대해 삼성 측은 회사 차원에선 알 수 없는 내용이라고 밝혔습니다. 돈의 성격에 따라선 검찰 수사나 제2의 삼성특검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가 여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SBS 김정윤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이 42일 만에 재개됐습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허리가 아프다며 나오지 않아서 재판은 또다시 연기됐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새로 선임된 국선 변호인단의 접견 신청도 계속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나라 기자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42일 만에 다시 열린 자신의 재판에 끝내 나오지 않았습니다. 허리 통증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냈습니다. 재판부는 일단 재판을 연기하면서도 몸이 불편하다는 건 정당한 불출석 사유로 보이지 않는다며 내일 재판에도 나오지 않을 경우 걸석 재판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나오지 않아도 내일부터는 없는 상태에서 재판을 강행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새로 선임된 국선 변호인단은 박 전 대통령에게 3차례 접견 신청을 내 한 번은 거부당했고 2차례는 아예 답변조차 받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저희가 하여튼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겁니다. 그 진행 상황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저희가 계속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에 따라 내일 재판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참석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최순실 씨가 조작 가능성을 제기했던 태블릿 PC는 국가수 감정 결과 수정이나 조작은 없었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검찰은 국가수로부터 최 씨가 태블릿 PC의 실사용자라는 검찰 보고서와 대부분 동일한 취지의 감정 결과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최 씨 측은 국가수 감정 결과에 태블릿 PC 이용자가 다수일 가능성이 언급됐다고 반박했습니다. SBS 윤나라입니다. 세계적 관광지인 인도네시아 발리섬에 아궁 화산이 또다시 분화하면서 현재 최고 수준의 위험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이 여파로 발리 국제공항이 일시 폐쇄되면서 관광객 6만 명의 발이 묶였습니다. 한세연 기자입니다. 검은 거대한 연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와 분화구 위 상공을 뒤덮었습니다. 화산재는 7,900m까지 치솟았습니다. 밤새 잠시 잦아들었던 아궁 화산이 오늘 새벽부터 다시 분화를 시작한 겁니다. 인도네시아 당국은 현지 시각 오늘 새벽 6시를 기해 화산 경보 단계를 가장 높은 위험으로 높였습니다. 대피구역도 분화구 반경 6km에서 10km로 넓히고 주민에게 대피를 지시했습니다. 화산 분화가 본격화되면서 항공 당국은 발리 국제공항을 오늘 아침부터 최소 24시간 동안 폐쇄했습니다. 항공편 445편이 결항했고 한국인 관광객을 포함해 항공편 이용객 6만여 명이 발이 묶였습니다. 비행기가 어제도 캔슬이 되고 오늘까지 캔슬이 돼서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내일 애들 학교도 가고 직장도 가셔야 되는데 내일이라도 출발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화산재 영향권에 들어 어제 오후부터 폐쇄됐던 이웃 롬복섬 공항은 오늘 오전부터 운영을 재개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른바 불의 고리로 불리는 환태평양 조산대에 있는 인도네시아엔 아궁 화산을 비롯해 130여 개의 활화산이 있습니다. SBS 한세연입니다.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경비원들이 쉬는 시간에 하는 일도 보상을 해달라면서 주차 관리 같은 일들을 거부하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아파트 측이 임시직을 고용하는 맞불을 놓으면서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잠시 뒤에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특성화고 3학년 18살 이민호 군이 공장에서 현장 실습을 하다 목숨을 잃는 참사가 있었습니다. 현장 실습이 미숙련 노동 착취와 위험 전가의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오랫동안 지적돼 왔지만 우리 사회는 또 한 번의 비극을 맞지 못했죠. SBS는 무엇이 문제고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짚어보려 합니다. 먼저 이민호 군이 어떤 작업 환경에서 어느 정도의 일과 책임을 떠안고 있다 죽음에 이르게 됐는지 제주에서 정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7월 말 1학기가 끝난 직후부터 고 이민호 군이 일했던 공장입니다. 생수병들이 적재기에 쌓인 뒤 대형 비닐 포장이 완료되면 지게차로 옮기는 일을 18살 고3 현장 실습생 이민호 군이 모두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원래 공장 직원이 하던 일인데 기계를 다루던 직원이 갑자기 그만두자 이 군에게 일이 넘겨졌던 겁니다. 현장 실습생이 공장 기기 가동 일지까지 매일 작성해야 했습니다. 고장이 나면은 고장 선보는 걸 간단하게 며칠 동안 가르쳐주고 그리고 월요일날 아침에 출근을 해서 보니까 그 부장이 없더래요. 그럼 그 기계를 만질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야. 그래서 저희 아들한테 다 맡겨놓은 거예요. 업무는 과중했고 작업 현장은 위험했습니다. 이 군은 기계 근처에서 미끄러지기도 했고 지난달엔 기계 모서리에 갈비뼈를 부딪혀 응급실을 찾았습니다. 회사는 병가를 내고 집에서 치료하던 이 군을 계속 찾았습니다. 회사에서 계속 전화가 오는 거야, 애한테. 사고 당일에도 애한테 뭐 에러가 발생해가지고 지금 물 생산이 중단됐는데 이런 때는 어떻게 하냐. 기계를 못 다뤄 공장이 올스톱됐다는 회사의 최근에 이 군은 사흘 만에 아픈 몸으로 출근했습니다. 근무일지를 보면 이 군은 하루에 12시간가량 일한 날도 있고 휴일인 토요일에도 출근했습니다. 현장 실습 표준협약서에는 하루 최장 8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고 휴일 근무는 시킬 수 없다고 돼 있지만 지켜지지 않았던 겁니다. 이 군 죽음의 원인이 된 기계 고장도 자주 있었지만 안전장비나 조치는 미흡했습니다.
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쳤던 거 아니에요 원래? 안 쳤었습니다. 회사는 이군이 기계 정지 버튼을 누르지 않아 생긴 일이라며 개인 책임을 주장하고 있고, 이 때문에 지난 19일 숨진 이군의 시신은 아직까지 차가운 장례식장에 그대로 있습니다. SBS 정성진입니다. 이민호 군의 학교 친구들은 참사의 충격이 가시지 않은 그제 토요일에도 휴일 근무를 해야 했습니다. 실습생의 휴일 근무는 위법이지만 현장에선 지켜지지 않고 학교도 묵인해왔습니다. 김종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민호 군이 숨진 뒤 정치권 인사들이 제주 현장을 찾아 대책 마련을 소리 높여 얘기했던 지난주. 이 군이 다니던 학교의 현장 실습생 중 일부는 충격이 가시기도 전인 지난 25일 토요일 휴일 근무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말에 근무하고 친구는 오늘 또 일하고 오신 거예요? 네, 오늘도 일하고 왔어요. 토요일인데도 저녁 7시 반이 돼서야 퇴근한 학생은 휴일 근무 금지 규정은 현실에선 공허하다고 말합니다. 원래 저희가 학생들이 주말에 무조건 쉬어야 된다 그런 거 있었잖아요. 회사가 근데 운영상 그게 안 된대요. 그래서 주 6일 근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학교는 당연히 관련 법규를 잘 알고 있지만 휴일 근무를 당연시하는 현실 앞에서 타협하기 일쑤라고 학생들은 말합니다. 그쪽 회사가 선생님한테 얘기를 했었대요. 근데 그거는 무슨 뭐 받으면 된다 해가지고 뭐 서약서인가 그러면 된다 해서 그렇게 일하고 있었어요. 이민호 군은 초과 근무에 휴일 근무까지 했지만 학교 측은 공장에 대한 현장 점검 보고서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걸로 기록을 했습니다. 현장 실습을 나가는 학생들은 법규를 무시하는 장시간 노동은 전국 어디서나 비슷하다고 얘기합니다. 26시거든요. 7시간 딱 한 곳 있고 나머지는 거의 8시간, 9시간, 10시간? 7시간 추가하는 거에 대해서 학교에서 알고 계세요? 네, 다 알고 계시죠. 교육이라는 허울만 쓰고 있을 뿐 현장 실습은 싼 값에 장시간 노동을 아무렇지 않게 시키는 탈법의 공간이 된 지 오래입니다. SBS 김종훈입니다. 일취월장, 일찍 취업해 월급 타서 장가들자. 서울의 한 특성화고에 나붙은 글입니다. 직업계 학교다 보니 이해할 부분도 있지만 취업률 지상주의가 얼마나 학교 분위기를 지배하고 있는지 단적으로 드러납니다. 특히 이런 식으로 학교가 취업률 수치에 집착하다 보니 학생이 실습을 하다 중도 포기하면 벌을 내리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이병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직업계 고등학교들에 대한 평가나 정부 예산 지원은 주로 취업률에 달려 있습니다. 학교들이 목을 맬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최근 한 10년 동안은 또 상당히 이제 취업에 압박을 가하고 있고, 특히 이제 특성화고에서 진학률이 높으면 불이익을 주는 제도를 지금 채택하고 있습니다. 특성화고 학생들은 최근 들어 취업을 강조하는 분위기가 더욱 강해졌다고 말합니다. 벽에 진짜 세뇌당한다 할 정도로 대학에 대해서 안 좋은 선입견만 심어주는 그런 게 엄청 많았어요. 나는 보너스 받아서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너는 학자금 대출에 허덕이고. 취업률 높이는 게 지상 목표다 보니 전공이나 적성과 상관없는 일자리로 쫓기듯 나가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어디라도 보내려고, 원하지 않더라도 보내려고 하는 추세예요. 햄버거 집에서 알바하는 것까지도 취업률에 포함을 시킨다고 알고 있어요. 올해 초 통신사 콜센터에서 현장 실습 도중 숨진 홍 모양의 전공은 애완동물. 이번에 숨진 이민호 군도 원래 전공은 원예 작물이었습니다. 전공이나 적성에 맞지 않거나 근무 환경이 열악해 학교로 돌아가려 해도 견뎌야 한다는 반대에 부닥치게 됩니다. 아니죠. 좀 참고 정하다 싶으면 그때 다시 얘기해보자. 너 때문에 후배들이 나중에 그 학교, 그 업체에 들어가기 어렵게 된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이제 그 비난에 시달리게 되다 보니까 그래 참자 내가 학교를 위해서 혹은 후배들을 위해서 참아야지. 직업계 학교 가운데는 안전사고, 임금체불 같은 명백한 법 위반을 외면하거나 제 친구가 이제 임금체불 문제로 퇴사를 하고 도움을 받으러 갔는데 선생님이 먼저 하신 말씀이 너 퇴사 처리했으면 취업률 집계에 안 들어가는데 혹시 아는 분이나 이런 데서 취업 상태로 만들 수 있는지. 실습 도중 돌아왔다고 벌을 주는 것도 있습니다. 빽빽이를 쓴다던가 정규 수업을 못 듣고 교감 선생님과 등산을 하던가 이런 일들을 해요. 조기 취업 실적에 목을 매는 학교 현장에서
고교 실습생들의 안전과 노동 인권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SBS 이병입니다. 학교가 학생들을 보호해야 하는데 오히려 내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병희 기자, 학교에서 언제부터 이렇게 취업률에 집착하게 된 겁니까? 네, 직업계고등학교에서 취업률 이렇게 목을 매게 된 거는 2008년 이명박 정부 들어서입니다. 사실 200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그 직업계고 취업률은 10%에서 20% 수준이었거든요. 네. 오히려 대학 진학률이 너무 높아서 그게 문제였습니다. 근데 이명박 정부가 그 원래 있던 조항, 그러니까 2학기 수업의 3분의 2 이상을 수업하고 취직이 확정된 경우에만 현장 실습을 나갈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었는데 이것을 불필요한 규제로 놓고 폐지를 했거든요. 그 뒤로 그 취업률 높이는 것에 대해서 각종 인센티브가 생겨났고요. 그다음에 취업률이 낮으면 학교 통폐합 같은 그 불이익을 주는 정책이 생겨났습니다. 네, 사실 처음에는 기업 탓을 많이 했었는데 설명을 들으면 들을수록 학교와 정부 이 셋 모두의 책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기업은 값싸고 불이익이 만만한 노동력으로 이득을 받죠. 그리고 정부는 청년 취업률이 높아져서 정책적으로 성공했다 이렇게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학교는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지원금을 받아 챙겼고요. 이 3자가 모두 이득을 누리는 동안에 그 현장 실습의 문제는 더욱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과연 해법이 뭔지 저희 팀이 계속 취재해서 보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JSA를 통해 북한군 병사가 귀순한 지 14일 만에 군이 JSA를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당시에 긴박했던 상황 그대로 남측 지역 곳곳에 10발이 넘는 총탄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김태훈 국방전문기자입니다. 지난 13일 북한군 병사가 배수로에 걸린 군용 지프에서 내려 남쪽으로 내달린 지점입니다. 별도 북측 경비병이 없었는데 송영무 국방장관과 취재진이 나타나자 북한군이 한둘씩 모습을 드러내 남쪽을 경계합니다. 40m 정도 떨어진 북측 경비초소 앞에는 남측 방문자들을 망원경으로 일일이 확인하는 북한군이 보입니다. 귀순병사의 지프가 걸렸던 배수로는 더 깊게 파여 있습니다. 추가 귀순을 막기 위한 북한군의 조치로 보입니다. 북한군이 쏜 총탄 흔적은 귀순병사가 쓰러졌던 자유의 집 서쪽 부속 건물 주변에 집중됐습니다. 남측 시설물과 나무에 생긴 총탄 흔적만 10발 이상이고 귀순병사가 쓰러졌던 곳 바로 위에도 총탄이 튕겨나간 자국이 남았습니다. 지역 내에 대비가 완전히 갖춰졌다는 걸 제가 확인하고 전자를 찾았습니다. 송영무 국방장관은 당시 대처가 적절했다고 치하했습니다. 송영무 장관은 북한군의 군사 분계선 침범, 남쪽을 향한 사격뿐 아니라 연발소총 소지도 정전협정 위반이라며 유엔사에 강력한 대북 항의를 요청했습니다. SBS 김태훈입니다. 부적절한 발언으로 여러 차례 구설수에 올랐던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오늘은 JSA 장병들을 격려하는 자리에서 적절하지 않은 표현을 썼습니다. 안정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JSA 귀순 현장을 둘러본 뒤 식사 시간에 장병 앞에 선 송영무 국방장관. 식사 자리에서 길게 얘기할 때는 재미가 없는 건데 식사 전에 얘기와 미니스 같은 건 짧으면 좋다고 하죠. 인사말을 짧게 하겠다며 꺼낸 말이었지만 공개적인 자리에서 여성을 비하했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송 장관의 구설수는 이번만이 아닙니다. 김관진 전 장관 이렇게 석방된 데 대해서 짧게 소회가 좀 어떻습니까? 소회라기보다는 참 다행이다. 같은 동료로 같이 근무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당 의원의 질타에 곧 답변을 바꿨습니다. 적절한 표현은 아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송 장관은 지난 9월엔 문정인 외교안보 특보를 상대 못할 사람이라고 표현했다가 청와대로부터 엄중 주의 조치를 받기도 했습니다. 청와대는 이번에도 송 장관에게 주의 환기 조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BS 안정식입니다. 어제 저녁 20대 남성이 이혼 소송을 벌이던 부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습니다. 당시 이 범행 현장을 목격한 시민이 있었는데 별다른 조치 없이 그냥 지나친 걸로 드러났습니다. 안상우 기자입니다. 차량 한 대가 주차장으로 들어가더니 한 남성이 걸어 나옵니다. 10여 분 뒤 남성이 걸어간 방향으로 순찰차가 황급히 이동합니다.
곧이어 구급차도 등장합니다. 어제 저녁 6시 10분쯤 24살 A씨가 아내 22살 B씨를 수차례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습니다. 당시 A씨와 B씨는 별거하면서 합의이혼 조정기간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제 A씨가 처가에 머물던 아내를 찾아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한 겁니다. A씨는 B씨가 지내던 빌라 앞 길가에서 이런 짓을 저질렀습니다. 흉기를 휘두르기에 앞서 A씨는 몸싸움을 벌여 B씨를 제압했는데 오토바이를 타고 바로 옆을 지나던 한 시민이 이 장면을 목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그대로 지나쳤고 이후 A씨는 B씨를 향해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뒤따라 오토바이를 몰던 다른 시민과 근처 편의점 주인의 신고로 순찰차와 구급차가 현장에 도착했지만 참극을 막기엔 너무 늦었습니다. 일단 제가 도착했을 때 여기에 한 대가 먼저 있었어요. 구경하시는 분이 한 분 있었는데 그분은 아무 조치도 안 하시는 것 같아서. 경찰은 범행 동기에 대한 수사를 마치는 대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SBS 안상우입니다. 무거운 골프 가방을 매번 옮기기 힘들다 보니까 그냥 차에 두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은데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렇게 골프채를 노린 자동차 전문 터리범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호건 기자입니다. 지난 6일 새벽 경기 분당의 아파트 단지 앞. 승합차에서 한 남성이 내리더니 곧 어디선가 골프채 가방을 들고 옵니다. 차량에 가방을 실은 남성은 유유히 사라집니다. 이 단지 주차장에 세워둔 차량에서 골프채를 훔쳐 달아난 겁니다. 경찰에 붙잡힌 49살 노모 씨는 재작년 2월부터 최근까지 이런 식으로 서울 강남과 분당의 아파트 단지를 돌며 주차된 차량 안에 있던 골프채를 훔쳤습니다. 운전자가 시동을 끄고 문을 잠그지 않으면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은 문이 열린 차량만 노렸습니다. 모두 39차례에 걸쳐 훔친 골프채는 무려 시가 2억 1천만 원어치. 훔친 골프채 중에는 세트당 1,000만 원이 넘는 고가품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노 씨는 이렇게 훔친 골프채를 장무라비에게 세트당 100만 원 안팎을 받고 팔았습니다. 프로골프들이 사용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의 골프채도 좀 있었습니다. 범행을 골프채로 선택한 이유는 쉽게 절취할 수 있고 또한 판매가 쉬웠던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노 씨를 구속하고 노 씨로부터 골프채를 사줘 장무를 처리해준 혐의로 51살 김모 씨 등 2명도 입건했습니다. SBS 이호건입니다. 서울의 대표적 부촌으로 불리는 압구정동 현대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 경비원들이 휴식 시간에 하는 이 주차 관리에 대해서도 보상을 해달라고 진정을 냈다는 소식 얼마 전에 전해드렸었습니다. 이후 경비원들이 주차 관리를 거부하고 준법 투쟁에 나섰습니다. 그러자 아파트 주민 대표회 측이 주차 관리를 임시직에게 맡기고 이 경비원을 용역으로 바꾸기로 하면서 아파트 안에 갈등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김기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겹치기 주차를 한 차들이 많아 차를 넣고 빼기가 쉽지 않은 아파트 주차장. 노란 조끼를 입은 사람이 주차 관리에 분주합니다. 아파트 측에서 고용한 임시직들입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 아파트 경비원들이 하던 일입니다. 경비원들은 휴식 시간에도 차를 대신 주차하느라 쉴 잠을 얻기 어려웠습니다. 주차하다 사고를 내면 보상까지 해야 했습니다. 운전 무보수를 해주고도 운전수당 해주고도 저렇게 돈 물어주고 한 달에 200만 원도 못 받는데 200만 원 이상 물어주고. 이렇게 휴식 시간에 하는 일에 대해 수당을 달라며 경비원들은 지난 20일부터 주차 관리나 분리수거, 택배 수령 같이 근무 지침에 없는 일은 하지 않는 준법 투쟁에 나섰습니다. 경비원 99명 중 95명이 동참했습니다. 이에 아파트 관리소 측은 임시직 고용으로 맞선 겁니다. 24시간 내내 한 달도 못 저렇게 주차 관리를 했으면 큰 증거를 대라 이런 거죠. 어떤 차를 어느 시점에 어떤 차를 운전했다는 게. 주민 대표회 측은 더 나아가 지난달 경비 업무를 위탁업체에 맡기기로 하고 공고를 냈습니다. 일부 주민이 경비원들 처지를 이해하자며 입장문을 내걸기도 했지만 대다수의 무관심 속에 경비원들은 무더기 해고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SBS 김기태입니다.
입원할 필요가 없는 환자들을 일부러 입원시켜서 수십억 원대의 보험금을 빼돌린 병원이 적발됐습니다. 이 환자들을 면접 봐서 뽑고 또 외출, 외박 규칙까지 정해주면서 병원이 보험 사기를 주도했습니다. KNN 주우진 기자입니다. 경찰이 부산의 한 병원을 덮쳐 업무일지 등을 압수합니다. 환자가 외박할 때 자신의 신용카드를 쓰지 않도록 설명하라고 적혀 있습니다. 또 환자의 진료 차트에 아무것도 적지 말라는 내용도 기록돼 있습니다. 모두 속칭 나이롱 환자를 관리하기 위해 병원이 지시한 사항들입니다. 기존 사건에서는 가짜 환자가 허술한 병원을 찾아갔다면 이번 사건은 병원이 보험 사기를 주도했다는 게 특징입니다. 해당 병원은 개원 직후부터 나이롱 환자들을 입원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면접을 보고 자신들이 원하는 환자를 뽑았습니다. 암수술 전력이 있는지, 실손보험에 가입돼 있는지 등을 확인했습니다. 암 환자의 경우에는 실비 보전 금액이 높고 입원했을 때 나오는 수당이 많습니다. 그리고 고가의 항암제를 비급여 항목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난 2년여 동안 이런 식으로 나이롱 환자 91명을 입원시킨 뒤 조작한 진료 기록과 영수증 등으로 61억 원의 보험금을 타냈습니다. 경찰은 보험 사기 등의 혐의로 행정원장 59살 A씨 등 4명을 구속하고 환자 등 97명을 입건했습니다. KNN 주진입니다. 지난 1990년대에 큰 인기를 끌었던 가수 박정훈 씨가 수천억 원대 가상화폐 사기에 연루돼 경찰의 수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검찰은 박 씨를 출국 금지하고 소환 조사할 예정입니다. 보도에 박찬근 기자입니다. 폭발적인 가창력, 작사, 작곡을 모두 직접 하는 다재다능함으로 가수 박정훈 씨는 90년대 최고의 인기를 누렸습니다. 오늘 같은 밤이면이나 먼 훗날에 같은 히트곡을 남겼습니다. 지난 3일 검찰은 박 씨가 대표로 있는 홍보회사를 압수수색하고 박 씨를 출국금지 조치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달에는 가상화폐인 이더리움을 캐는 채굴기에 투자하면 가상화폐로 수익금을 돌려주겠다며 수만 명으로부터 2천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투자업체 사장 A씨 등 3명을 구속했습니다. 해외로도 피한 회장은 인터폴 공조로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박 씨는 이 업체가 투자자를 모으는 사업설명회에서 연사로 발언하는 등 투자자들을 끌어모으는 역할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 씨가 대표로 있는 홍보회사도 해당 투자업체가 출자해 설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가 지금 병원에 계셨다가 신고를 하는 거죠. 박 씨는 10년 전쯤부터 사업 실패 등으로 금전적인 어려움을 겪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때문에 인기인이란 점을 이용해 업체 측이 박 씨를 대리사장으로 내세운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박 씨에 대한 소환 일정을 조율할 방침입니다. SBS 박찬근입니다. 우리 무형문화재인 봉산 탈춤이 중국에서 현지 관객들에게 소개됐습니다. 한국과 중국의 사드 갈등 이후 정부 단체끼리 문화 교류가 1년여 만에 재개된 겁니다. 현지에서 정성엽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만년설로 뒤덮인 윈난성 옥룡설산 아래 펼쳐진 세계문화유산 리장 고성에서 국가 무형문화재인 봉산 탈춤이 신명나게 펼쳐집니다. 풍자와 해악이 버무려진 가장 한국적인 공연은 관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가장 한국적인 이런 것을 이런 분들에게 중국 분들에게 많이 소개를 해가지고 우리 문화의 저변을 넓히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통 의상을 한껏 차려입은 리장 원주민도 화려한 춤사위를 뽐내며 화답합니다. 韩中之间的这种文化交流呢，也为今后我们文化的更广度的、更深层次的交流呢，打建了非常好的平台。 사드 활동으로 주춤해진 한중 문화교류 행사가 이렇게 다시 시작이 됐습니다. 또 그동안 움츠렸던 우리 기업들의 중국 사회 공헌 활동도 기지개를 펴고 있습니다. 소수민족 초등학교에 교육용품을 지원하고 한국어 교재도 비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 난생 처음 한국 음식을 만든 아이들은 마냥 신기해합니다. 韩国的文化、韩国的传统、韩国的饮食文化呀，像这些都有可能学生会很想了解、很想知道。 한중 간의 사드 봉합에 대한 이견은 여전하지만 양국민의 정서를 나눌 수 있는 문화예술 교류는 서서히 부활하고 있습니다. 리장에서 SBS 정성엽입니다.
정부가 지난 1년간 부정청탁금지법을 시행해온 결과를 토대로 개정안 마련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른바 350 규정 가운데 농축수산물을 선물하면 상한을 높여주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늘 심의했는데 경론 끝에 부결됐습니다. 김웅수 기자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 전원위원회를 열고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논의했습니다. 청탁금지법은 인허가 등 직무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을 경우 공직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식사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 10만 원 이하로 규정하고 있는데 법 시행 1년 2개월 만에 개정을 심의한 겁니다. 개정안은 농축수산물에 한해서 선물 상한액을 현재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완화하고 대신 경조사비는 1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원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12명 가운데 6명 찬성, 5명 반대, 1명 기권으로 과반이 안 돼 개정안은 부결됐습니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국회에 출석해 선물 가액의 일부 조정 필요성을 밝혔습니다. 그 가액의 조정이라고 하는 것이 이 청탁금지법의 본래적인 그 취지, 그 근본 정신 이런 것들을 훼손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권익위가 스스로 입법 취지를 훼손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앞장서서 이렇게 바꾸게 되면 김영란법이 지켜야 할 청렴사회 방파제에 저는 금이 간다고 생각합니다. 곧 무너질 거라고 생각해요. 정부는 개정안 마련을 서둘러 내년 설에는 적용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었지만 오늘 전원위원회의 부결로 개정 절차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SBS 김웅수입니다. 지난해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비위 의혹을 감찰하다 사퇴한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우 전 수석 재판에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우병우 전 수석의 아들 운전병 발탁은 명백한 특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을 모레 오전 소환할 방침입니다. 류란 기자입니다. 90년대 같은 지청 검사로 근무하며 호영호지하는 사이였던 이석수 전 감찰관과 우병우 전 수석은 오늘 법정에선 서로 눈길 한번 주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이 전 감찰관을 상대로 지난해 7월 아들 보직 특혜 의혹과 가족회사 정강의 자금 횡령 의혹을 감찰하던 당시 우 전 수석이 압력을 가한 정황을 신문했습니다. 이 전 감찰관은 감찰 착수 후 민정수석실로부터 불편하다는 취지의 연락이 수차례 왔고 우 전 수석까지 직접 전화해 이럴 수가 있느냐 성급하게 감찰에 나섰다며 불만을 토로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심지어 불법 감찰이라며 형사처벌을 경고하는 메시지까지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현장 조사는 중단됐고 이후 특감실 활동이 위축됐다고 밝혔습니다. 우 전 수석의 아들이 이른바 꽃보직이라는 의경 운전병으로 발탁된 데 대해선 내부 이야기를 들어보니 명백한 특혜였다며 당시 담당자가 청탁을 받았다면서 누구인지는 말 못한다 했다고 전했습니다. 우 전 수석 측이 당시 감찰 시도가 언론 보도와 막연한 추측만으로 진행돼 모두 무혐의 처분됐다고 반박하자 이 전 감찰관은 우 전 수석이 감찰에 성의 있게 응했다면 다른 결론이 있었을 것이라며 맞서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에 대해 모레 오전 10시 소환을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SBS 유련입니다. 검찰이 청와대 정무수석 시절 국정원 특수활동비로 여론조사 비용을 낸 혐의로 친박계 핵심인 김재원 의원을 소환했습니다. 검찰은 또 내일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최경환 의원에 대해선 법에 정해진 대로 하겠다고 밝혀 체포영장 청구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전병남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은 오늘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김 의원을 상대로 지난해 4.13 총선을 앞두고 청와대가 벌인 비공식 여론조사 비용을 국정원 돈으로 낸 경위와 특히 박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는지를 집중 추궁했습니다. 당시 청와대는 진짜 친박, 이른바 진박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조사한 뒤 여론조사 업체에 국정원으로부터 받은 특수활동비 5억 원을 지불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습니다. 검찰은 정무수석이던 김 의원이 당시 상황에 깊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검찰 조사에 응하는 대신 비공개로 출석하게 해달라고 요청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같은 당 소속이자 또 다른 친박 핵심인 최경환 의원은 검찰에 내일 출석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최 의원은 이병기 전 국정원장 재임 시절
국정원 특수활동비 1억 원을 뇌물로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재소안을 통보한 뒤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법에 정해진 대로 직무를 수행하겠다고 밝혀 이런 방침을 시사했습니다. 다만 최 의원이 현직 국회의원인 만큼 국회의 체포 동의가 필요합니다. SBS 전병남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주거복지 정책 골격이 당정 협의를 통해 확정됐습니다. 무주택 서민과 실수요자를 위해 100만 가구의 주택을 제공하며 주택 공급을 늘리고 주거복지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박민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우선 만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들에게 기숙사와 셰어하우스 등 저렴한 소형 임대주택 30만 실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청년들에게 전월세 대출을 늘리고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청년 우대용 청약통장도 도입합니다. 신혼부부들에겐 주변 시세의 80% 수준으로 신혼희망타운 7만 가구를 공급하는데 수요가 많은 수도권의 70%를 배정하기로 했습니다. 지원 대상도 지금은 혼인 5년 이내, 유자녀 부부에서 혼인 7년 이내, 무자녀 부부와 예비 부부로 확대합니다. 국민의 생애 주기와 소득 수준에 맞는 주거 대책을 마련하고 맞춤형 주택을 공급해 주거복지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집을 갖고 있지만 생활비 마련이 여의치 않은 65세 이상 고령층을 위해서는 연금형 매입 임대제도가 도입됩니다. LH가 고령자의 집을 산 뒤 리모델링해 청년 등에게 임대하는데 집을 판 어르신들에게는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매각대금은 연금처럼 나누어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정부는 총 100만 가구의 공공임대와 분양주택을 무주택 서민과 실수요자들에게 공급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다주택자의 임대사업 등록을 유도하는 방안도 마련해 다음 달 발표할 예정입니다. SBS 박민아입니다. 일단 부동산 대책에도 집값이 계속 오르는 서울 강남과 달리 요즘 지방의 주택 시장은 급격히 얼어붙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선 집주인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는 역전세난 조짐도 감지됩니다. 박진호 기자입니다. 올해만 2만 3천 가구가 신규 공급되는 경기도 화성의 신도시입니다. 역세권과 멀거나 주거 환경이 덜 조성된 신규 단지는 한 달 넘게 가격이 하락세입니다. 예전보다 한 2천 정도? 그 정도 많이 빠지면 2천 정도 빠진 거 있어요. 꾸준히 조금씩 빠진 상태예요. 그래서 저희도 어디가 대체 찾아낼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전세를 끼고 집을 산 이른바 갭 투자 집주인들은 특히 애가 탑니다. 전세가를 내려도 세입자 구하기가 쉽지 않은 역전세난 조짐이 나타나는 겁니다. 지방의 미분양 주택 증가세도 심상치 않습니다. 충북을 비롯한 경남, 강원 지역의 미분양이 급속히 늘고 있는데 내년에는 전국적으로 입주 물량이 12% 더 늘어날 것으로 추산됩니다. 8.2 대책 이후에도 강남과 재건축의 영향으로 집값이 뛰는 서울과의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지는 양상입니다. 지방 부동산이 급락할 경우에 경제 전반에 미치는 위험 요인이 큰 만큼 대출이나 세금 규제를 지역별로 차별화해서 적용하는 연착륙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막대한 가계부채 속에 금리 인상 흐름도 본격화된 만큼 지방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에 신경을 써야 한다는 지적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SBS 박진호입니다. 드라마나 영화의 대사에 입모양을 맞춰 공유하는 더빙 앱이 요즘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용자 개인의 영상이 광고로 쓰이고 저작권 문제도 불거지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심우섭 기자입니다. 저 남자 내 애인이다. 왜 말을 못하냐고! 드라마에서 나온 이 유명한 대사. 요즘 동영상으로 너도 나도 따라합니다. 이 꼴을 하고서 어떻게 그래요? 예능 프로그램에서 귀여움을 독차지했던 아이의 말투에 나름대로 표정을 더합니다. 사랑스럽게, 깜찍하게. 한국 사람보다 더 기가 막힌 외국인들의 연기는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그래요. 황당하잖아. 이 더빙 앱이 인기를 끌면서 연기의 신으로 불리는 더빙 앱 스타들도 생겨났습니다. 그래도 상은 보았으니 주변 소리도 재현하고 소품까지 알맞게 활용해 지극정성으로 만듭니다. 이렇게 하면 널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 거기서 나오는 숨소리라든지 뭐 다른 여러 소리를 타이밍을 다 맞춰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 외워야 되고 어떻게 재밌게 할 수 있을까 뻔하지 않게. 근데 또 진지해야지 웃기니까.
중국에서 제작된 이 앱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 국내 무료 앱 순위에서 지난 3일까지 9일 연속 1위를 지켰을 정도로 인기입니다. 하지만 더빙에 활용되는 음성 등이 저작권 없이 무단으로 쓰인다는 게 문제입니다. 목소리 역시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되는데요. 이 어플이 영리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분명한 이상 저작권법 위반이 될 뿐 아니라 손해를 부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 기본 설정에서 내 동영상이 자동으로 공개되고 앱 광고에 이용자의 영상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약관에 필수적으로 동의해야 하는 점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SBS 신무섭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뉴스입니다. 미국 무대에 도전했던 박병호 선수가 2년 만에 친정팀 넥센으로 전격 복귀합니다. 현역 최고의 거포 박병호의 복귀로 내년 시즌 판도도 요동치게 됐습니다. 유병민 기자입니다. 넥센 구단은 미 프로야구 미네소타와 남은 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한 박병호와 연봉 15억 원의 계약을 맺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박병호는 2년 전 포스팅 시스템을 통해 미네소타와 4년 계약을 맺었지만 지난해 6월 이후 마이너리그에 머문 끝에 2년 만에 복귀를 결심했습니다. 미국 무대에서는 좌절했지만 박병호는 자타가 공인하는 현역 최고의 거포입니다. 2012년부터 4년 연속 홈런왕에 올랐고 현역 선수 중 통산 장타율 1위에 올라있는 박병호의 복귀로 넥센은 천군만마를 얻게 됐습니다. 어느 선수를 데리고 오는 것보다도 박병호 선수 딱 영입하는 게 최고의 시나리오죠. 올해보다도 강해지겠죠 또. 박병호가 없는 2년 동안 최정이 독주했던 홈런왕 경쟁도 다시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4년 총액 88억 원의 KT와 계약을 맺은 황재균은 공식 입단식을 가졌습니다. 팀도 탈꼴찌와 같이 위로 같이 함께 올라갔으면 좋겠고 이제 2년 연속 20-20을 한번 해보고 싶어서 이제 그것만 개인적인 목표로 갖고 있습니다. 롯데는 삼성으로 이적한 FA 강민호의 보상 선수로 포수 유망주 나원탁을 지명했습니다. SBS 유병민입니다. 올 시즌 한국 여자 프로골프 KLPGA 투어를 평정한 이정은 선수가 대상 시상식에서 사상 처음으로 6관왕을 차지했습니다. 이 소식은 하성룡 기자입니다. 시즌을 마무리하는 축제에서 선수들은 멋진 드레스와 고운 한복을 차려입고 화려하게 변신했습니다. 가장 빛난 별은 이정은이었습니다. 우리 대상 이정은 CX 축하합니다. 지난 시즌 우승 없이 신인왕에 올랐던 이정은은 2017년을 자신의 해로 만들었습니다. 시즌 4승에 11억 원이 넘는 상금을 벌어들이며 영예의 대상을 비롯해 상금, 다승, 평균 타수 등 주요 부문을 석권했습니다. 여기에 팬들이 뽑은 인기상과 기자단이 선정한 베스트 플레이어상까지 사상 처음으로 6관왕을 차지하며 쉴 새 없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이런 위치에 있다는 게 너무나 아직도 믿기가 힘들 정도고요. 이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 골프를 칠 수 있게 너무나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기에 이런 자리까지 올 수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몸이 불편한 가운데서도 정성으로 뒷바라지해온 아버지도 자랑스러운 딸과 영광의 순간을 함께했습니다. 생애 한 번뿐인 신인상은 장은수가 차지했고 올 시즌 일본에서 3승을 올린 김하늘은 해외 특별상을 받았습니다. 10년 이상 투어에서 연속으로 활동한 김보경과 김혜윤, 윤수라, 홍란은 신설된 K10 클럽의 초대 회원이 됐습니다. SBS 하성룡입니다. 내일도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상권으로 출발하면서 오늘보다 추운 감은 덜하겠고요. 한낮에도 평년 기온을 웃돌겠습니다. 내일 밤사이 북쪽으로는 약한 기압골이 지나겠습니다. 서울을 포함한 중북부 지방에 비가 조금 내리겠는데요. 하지만 양은 5mm 안팎으로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추위가 주춤한 틈으로 다시 미세먼지가 쌓여갑니다. 내일 오전에는 대기 정체로 인한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겠고 밤에는 국외 미세먼지의 유입으로 대기질이 나빠질 것으로 보입니다. 밤사이 내륙 지방에는 안개가 강해지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한낮 기온은 9도로 오늘과 비슷하겠고요. 남부지방 대구의 낮 기온은 14도, 부산은 1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주 후반부터는 다시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면서 조금 더 추워지겠습니다.
내셨습니다.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이민 혹은 또래의 특성화고 학생들은 생애 첫 노동 현장에서 더 이상 죽고 싶지 않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교육적 가치를 찾을 수 없는 현장 실습은 배움의 장이 아니라 두렵고 위험한 일터일 뿐입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